안녕하세요. 이렇다 194회입니다. 네, 오늘은 녹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축하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일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다 책이 텀블벅 펀딩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녹음실 들어오기 직전에 100%를 넘어서는 거예요. 100%. 야, 저번 193회 때 참여를 호소했는데 194회 녹음하는데 벌써 100% 넘었네. 역시 청취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나 봐요. 예,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더 많이 참여해서 1000%를 넘어보면 1000%. 어떨까. 네, 1000%. 네. 1000% 텀블벅 역사를 한번 세워봅시다. 네, 그래서 책도 되게 표지도 귀엽게 나오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역시 찬이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이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슈퍼바이저님이 나오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네, 마침 코비드-19 팬데믹과 관련된 건데요. 네. 지금 사실 오늘 300명 후반으로 넘어서면서 다시 3차 확산기가 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런가 한편 백신이 벌써 지금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하면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90% 이상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죠. 오늘 주제는 코비드-19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적어도 내년까지는 갈 텐데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그리고 보건당국, 기업 등등 전부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게다가 지금 이제 방역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활용 방식도 이 감염에 취약한 인간 노동의 절감에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쨌건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높은 수준의 수용으로 나가는 어떤 촉매가 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완만한 증가가 아니라 코로나 국면을 맞아갖고 좀 급격한 증가를 이룰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좀 다뤄봤으면 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에 관한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상반된 견해들도 존재하고 코비드-19가 인공지능 활용에 의한 노동 절감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 이런 조심스러운 견해들도 들었어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코비드 이전 논쟁을 한번 짧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충격적인 보고서는 2013년에 이미 나왔어요. 옥스퍼드 마틴 스쿨의 프레이어 오스본 보고서가 있는데 고용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죠.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 그리고 때문에 자동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그 흐름을 따라간 게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였어요. 물론 이제 방법은 다릅니다. 그렇죠. 계산 방법은 다르지만 이 둘 다 이제 아주 비관적 전망을 한 보고서로, 대표적인 보고서로 꼽히죠. 근데 사실은 그 옥스퍼드 마틴 스쿨의 보고서 이후에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동화가 빨리 급속하게 진행되는 건 사실이다. 근데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태스크, 업무가 사라지고 있다. 인간이 하는 업무들이 예를 들어 한 직업, 하나의 잡은 여러 가지 태스크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몇 가지 태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단축이 되고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 노동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이래로 어떤 일관된 경향이 있죠. 뭐냐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중간 숙련 직업 그리고 중간 소득 직업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고숙련도 좀 늘어나고 저숙련도 늘어나고 고소득 저임금은 늘어나는데 중간층은 공동화된다. 이게 노동시장 양극화 가설이에요. 근데 사실 지난 7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은 고숙련 노동의 증가, 그 고임금 노동의 증가가 그렇게 괄목할 만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엉뚱한 쓰레기 일자리들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L자형 가설이라든지 저임금화 가설이라든지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현황입니다. 일단 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거의 논의들을 갖다 제가 요약한 거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한쪽에서는 자동화가 가속될 거라는 주장이 있죠. 그런 주장들은 소비자 선호의 변화와 인공지능에 대한 기업의 신뢰도가 올라갔다. 여기 주목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반론들이 이제 거칠게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빅데이터 획득이나 데이터 신뢰도에 대한 이 제약성이 등장했다. 아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의 자동화라는 것은요. 데이터 기반 자동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안 좋아졌다. 제대 질이. 그럼 이 자동화가 되겠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뭐 또 다른 반론은 인공지능 활용의 필요는 엄청 늘었는데 과연 그 기술, 빅데이터에 의존한 인공지능 기술이 충분한 예측 능력을 가질 만큼 충분히 발전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아직 모자라다. 모자라다. 기술적 한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뭐 인간 노동의 풍부성을 자동화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얘기들. 전통적인 얘기. 또는 뭐 인간 노동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네. 그 자본이 자동화 이거 하려 그러겠냐라는 회의 이런 것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맨 마지막 얘기가 제일 좀 와닿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 실업이 발생했잖아요. 네. 실업이 발생하면 이제 옛날식 개념으로 하면 엄청난 산업 예비군이 생긴 건데. 그렇죠. 산업 예비군이 많아지면 이 노동력 가격이 싸지잖아요. 맞아요. 예, 즉 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노동 비용이 하락한 건데 노동력이 싸니까 자본의 입장에서 싼 노동을 쓰지 꼭 뭐 인공지능으로 갈 만한 유인 동기가 생기겠느냐. 자동화 추세에 역행하는 흐름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게 훨씬 느낌이 오거든요. 슈퍼바이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논거고요. 그러니까 노동 비용이 하락되면은 자동화할 그 어떤 그 동인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자본 입장에서. 예를 들어 여기에는 옛날에 포드주의 공장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자동화를 할 때는 자동화 비용이 훨씬 싸다는 거예요. 인건비보다. 그런데 네. 그 공장에 100명의 노동자가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90명부터는 그러니까. 2배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명을 줄일 때마다 그 그렇죠. 비용이 네. 왜 그런다 그러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이제 기계적 자동화 시대의 얘기입니다. 오늘날 같은 지능적 자동화는 아닌데. 그래서 그 당시도 완전 자동화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자동화를 할 건가 기계가 하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걸 나누는 거는 순전히 기술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사회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저는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정말 어떤 머신 오브 바운더리 메이킹 경계짓기 기술이다 이게. 어떤 건 기계가 한다 어떤 건 인간이 한다는 걸 누가 결정하냐.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건 인간이 결정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자본주의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노동을 하는 사람들, 뭐 데이터 셋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충분히 데이터 마이닝 할 때 발전시킬 수 있을 텐데 인간 노동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렇죠. 그렇게 안 하겠죠. 노가다 시키면 되죠. 시키면 되죠. 밤새도록 돌리면 되죠. 네. 그래서 기술 발전 방향이 노동 절감 쪽으로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리자 그러면은 뭐 쉐니쉐이라고 한국에 번역된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죠. 그렇죠. 유명한 그 사람 책이죠. 얘기가 중요한데요. 그 사람 가속주의자거든요. 기술이 인간을 해방시킬 거라 생각해요. 러다이트가 아닙니다. 기술에 반대하는. 근데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기술이라는 것은 임금과 이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려고 그러려면은 협상력을 올려야 되고 그럼 기본소득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기본소득 도입하면 노동자 협상력이 올라가고 어려운 일 3D 업종 안 하려고 그럴 테니까 자본이 이 자동화 기술이 더 발전시킬 것이다. 자동화 기술이 임금보다 더 싸잖아요. 그럼 자동화를 할 거다. 그럼 그게 해방을 가져올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건 재밌습니다. 이 논쟁 지형을 좀 숙지할 필요성이 우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숙지를 해야 되느냐. 이게 나중에는 물론 우리가 실증 데이터 다 나오면 결과가 뭐라고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네. 실증 데이터 나오기 전에도요. 이런 논쟁들이 후속 연구 그리고 이 뭐 기업이나 개인 소비자 뭐 정부 뭐
포함해서 경제 주체의 실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요. 그리고 결국 뭐 금융시장, 주식시장도 사실은 뭐 백신 개발이나 비대면 이슈로 지금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담론이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헤게모니아라는 담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실제로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백신 임상 실험을 발표를 하자마자 당일의 주가가 무려 7.69%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미국의 백신 제조업체인 모더나도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만으로 나스닥에서 주가가 8.4% 급등했다고 합니다. 네, 그 두 회사가 지금 이제 난리죠. 네. 그래서 한국이 뭐 백신을 이걸 확보했냐 마냐 뭐 중국 백신 확보하면 가만 안 둔다부터 해서 댓글들이 참 재밌던데 이 한국 기업도 이게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최근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회사인데 코로나19 예내된 치료제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임상 시험이 아직 안 끝났어요. 중간 발표만 했는데도 증권가가 지금 이제 들썩들썩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많이 요새 쓰는 온라인 화상 앱 줌 있죠. 줌. 네. 줌에 제가 통계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1년 전인 2019년 11월 20일 딱 1년 전이죠. 그때 나스닥 주가가 71달러를 찍었어요. 70.99달러 미국 달러로 11개월이 지난 올해 10월 19일에 568달러를 찍었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와, 이게 정말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거죠, 진짜. 어떻게 예상을 했겠어요. 네, 아이고 이때 살았어야 되는데 줌을. 줌은 완전 졸부가 된 거예요. 졸부죠, 그러게요. 졸부. 예. 11개월 만에 주가가 무려 8배 상승한 8배. 격이네요. 네네. 근데 이게 단지 주가뿐만이 아니라 정말 코비드19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모두가 실감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점은 여기서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슈퍼바이저님? 일단 우리 주제가 오늘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코비드19가 자동화 경향을 가속하느냐 이것만 이제 따지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단절적인 만큼 자동화가 일어날 건가. 단절적인 만큼 네. 불연소적이라고 볼 만큼 팍. 그런 거죠. 네. 예를 들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저도 어제하고 오늘을 비교하면 머리카락 하나 빠졌을 거고요. 그리고 그 옛날 율리우스 시자도 어느 날 머리카락 하나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비 효과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계가 그렇게 변한다고. 근데 실제로 루비콘강을 건널 때 율리우스 시자의 그 건너기 전날하고 건너기를 결단한 날하고 건넌 다음 날의 율리우스 시자는 다른 인물이잖아요. 단절이죠. 네. 그런 어떤 단절적인 게 있잖아요. 머리카락 빠지는 율리우스 시자는 매일매일 빠지는 그렇죠. 거죠. 연속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단절적인 어떤 변화까지 만들어낼 건가 이게 정말 우리가 따져야 될 문제다. 즉 자동화 추세는 옛날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있겠죠. 또. 네. 코로나를 우리가 끌어들여가지고 논하는 거는 코로나가 정말 그런 기폭제가 될 건가 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어쨌건 지금 주식시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제가 거기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뭐 실제 노동시장 변화가 얼마만큼 일어날지 모르지만 즉 자동화가 얼마만큼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경제와 사회가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거 인공지능은 일단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자동화, 즉 어떤 개별 기계의 로봇 이런 게 아니라 뭐 쉽게 얘기하면은 시간적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즉 인지 학습 문제 해결을 가진 기술로 폭넓게 정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플랫폼 알고리즘이죠. 플랫폼 속에서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해서 자기 진화하는 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심층학습을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특히 팬데믹 이후에 인공지능 활용이라고 하면은 가장 폭발적인 영역이 보건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 영역에서 인공지능 발전은 어느 단계 정도 와 있을까요? 일단 뭐 원래 있던 기술이지만 적용되는 그 속도가 무시무시합니다. 뭐 방역부터 진단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뭐 사실 뭐 비대면 진료니 뭐 이런 얘기 나왔다가 또 반대 여론 때문에 쑥 들어가고 뭐 이런 있었잖아요. 네. 어쨌건 그다음에 팬데믹 추세에 대한 평가 예측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감염 지수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사실은 인공지능의 영역이 돼 있습니다. 데이터 집어넣고 통계 집어넣고 물론 통계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통계 자체가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도 뭐
잘 모르죠. 질본에서 뭐 어떻다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큰일 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다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뭐 수학자가 프로그램 짜긴 하지만 데이터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 속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의 인공지능 활용은 이미 경제, 사회 그리고 특히 공공 영역이요. 공공 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기술적으로는 사실 자연언어 처리 그리고 로보틱스, 지능적 로보틱스까지 이미 전개돼 있죠. 최근에 이제 노동 절감과 관련해서 보면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의 이 내용 검열, 그러니까 이 콘텐츠 모더레이션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콘텐츠 모더레이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는 그냥 기계가 합니다. 제가 그 피해자예요. 제가 김찬희 TV 하고 있잖아요. 아니 갑자기 뭐 이거는 뭐 광고 불능 콘텐츠부터 그래서 막 날아와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인공지능이 잘못 판단한 거죠. 완전히 다 잘라버리고 막 잘라요. 그냥 사람이 합니다. 그다음에 챗봇, 고객 관리 가장 많은 콜센터 이런 경우도 사람들 모아놓고 뭐 콜센터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탁과 소독에서 로봇이 등장하고 있고 생필품, 의약품, 설비용품의 운반에 반자동화된 로봇이 등장하는 경우도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굳이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늘어나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사례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맞아요. 그러면 뭐 지자체까지도 할 정도니까 뭐 이제 그런 겁니다. 사실 밖에 가서 밥 사 먹기보다 좀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주문 배달 안 했거든요. 최근에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요. 편리하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발전이 고차원 수준으로 접어들었지 않았나 이런 게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차원이 다르죠. 네. 자동화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사실 이 자동화는 포드주의도 이게 자동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이건 기계적 자동화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 기계에 인공지능을 심어서 프로그램 넣어서 기계가 이렇게 판단하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스스로가 진화하지 않아요. 반면에 진화하는 프로그램 그것을 지능적 자동화라고 부릅니다. 지능적 자동화. 이 지능적 자동화라는 인공지능이 시간 추이에 따라서 학습, 적응, 개선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노동이 수행하는 업무를 자동화한다. 결국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가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데이터가 계속 변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이윤보다 데이터 거래 가격이 싼 이유는요. 뭐 옛날 데이터를 사들여 봐야 앞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바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거래 가격이 더 싸겠죠. 경제학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지능적 자동화가 코비드-19 때문에 굉장히 촉진이 되느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동화가 아니라. 네, 과연 코비드-19가 지능적 자동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상반된 입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입장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팬데믹이 지능적 자동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했던 말 그대로 좀 반복을 드리면 가속된다는 주장은 세 가지 논거에 주목을 해요. 소비자 선호가 변했다. 그 다음에 어쨌건 지능적 자동화 기술 자체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졌다. 그 다음에 기업이 특히 이게 이윤이 나온다라고 판단하게 됐다. 이런 세 가지인데 소비자 선호 변화는 보면요. 원래 옛날에도 똑같은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딜리버리 히어로가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그 지네 본국 독일에서 장사가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소비자 선호가 그 배달시켜 먹는 선호가 아닌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자기가 조그만 그 채소 가게에서 물건 좀 고르고 채소 가게 주인이랑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주 가는 그 식당에 가서 뭐 좀 사 먹고 이게 삶의 질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냥 누가 갖다 주는지는 모르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온 거예요. 완전히 소비자 선호가 바뀌었어요. 대면 접촉을 꺼려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틴 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로봇과 자동화에 대한 책으로 한국에 번역돼 있죠. 로봇이 온단가 뭐더라?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로봇 막 나오죠. 그런 책인데 코비드-19 이전에는 사람들의 소통 방식이
완전 자동화된 매개 방식 아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상호 소통이 중시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인간적인 상호 소통을 닮으려고 네. 이 채팅도 그런 식으로 설계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코비드 19 이후에는 정반대로 바뀌고 있다. 이 경향은 팬데믹이 종식되어도 안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게 뭐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소비자 선호의 변화 이렇게 좀 거창하게 얘기되지만 쉽게 말해서 사람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네. 사람의 습성과 습속과 관습이 변한다는 건데 사람이 참 놀랍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달 서비스를 과거에도 좀 시켰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배달 서비스라는 게 이런 의미였잖아요. 전화로 배달을 시키지 않고 앱으로 시킨다 정도의 의미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별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배달한 물건을 음식을 문 앞에 딱 두고 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앱을 딱 보면 오토바이 이동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아, 요쯤 왔네. 요쯤 왔으니까 요쯤 나가면 이제 됐겠다. 그래서 딱 맞아요. 도착하면 메시지 오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먹고 나면 이제 맛있게 드셨습니까? 뭐 맞아요. 별점 5개 주세요. 뭐 이렇게 딱 오잖아요. 딱 먹는 시간에 네. 맞춰서 오는 것 맞춰서. 같아요. 요거 알고리즘이 다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누가 그걸 누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익숙해져 있는. 네, 우리가 그만큼 변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편의점도 무인 편의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이런 데도 다 키오스크 화면에다 주문하고 뭐 음식 나오면 자기가 그냥 알아서 찾아가서 먹고 나가고 이런 우리의 행동 방식이 맞습니다. 점점 더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지능적 자동화 기술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다라는 건 어떤 말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이것도 같아요.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예를 들어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그 비디오 컨퍼런스, 온라인 컨퍼런스라 말하는 게 낫겠네요. 네. 이 툴에 대한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증대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 썼었거든요. 뭐 회의할 때도 썼고 뭐 많이 했습니다. 한동안. 근데 처음에 이 사실 다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저장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사생활 등등, 노출되고 뭐 해킹 그다음에 네. 회사에서는 그 아직도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고요. 근데 어쨌건 뭐 보안 문제가 있었다 그러지만 줌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해결을 했고 계속 해결한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정작 해결된지 안 된지는 전문가나 알지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쓸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해결됐을 거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실 감시자본주의라 그러거든요. 서베일런스 캐피탈리즘. 그 폐해가 아주 민감하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비드 19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필연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소통하는 게. 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지능적 자동화 기술에 대해서 믿어야지 맞아요. 더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문화 이론가들이 이런 거 많이 연구하는데 콘서트도 구글 미트로 하고 뭐 줌으로 하고 뭐 이래요. 네, 라이브로. 자기 집에서 나훈아가 공연하고 나서 자기도 내가 지금 뭘 했는지 처음에 헷갈렸대잖아요. 평생 노래를 불렀는데 뭐야 지금 화면을 대고 노래를 부르고 있네. 그러니까 예. 저도 지난 학기에 예. 강의를 줌으로 들었었거든요. 줌 강의 중 들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고 대면 수업을 너무 하고 싶고 뭐 질문도 바로바로 못하고 이래서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이제 학교 등교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옷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의사소통도 더 뭐 채팅하고 이러면서 잘 되는 것 같고 해서 되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런 삶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능적 자동화 기술에 대해서 지금 신뢰도가 올라간 네,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많았는데 이제 선호도 바뀐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문화 연구가들이 이게 이 디지털 컨퍼런스 툴이 인간 상호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연구들을 갖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통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세수 안 하고 화면만 끄면 세수 안 하고 회의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 참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줌으로 이제 기본소득 강의를 좀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막 화면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 내가. 왜냐면 피드백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알아듣고 있는지 잘 뭔지. 되고 있는 건가. 이게 이제 아직 신뢰가 부족한 상태였던 거지. 네. 최근에는요 그냥 차분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전달되고 있고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상호작용에 대한 믿음도 그와 함께 증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실감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자동화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도 변화했다고 아까 하셨는데요.
일단 뭐 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로봇 제조업체 주문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다 어디 갔겠어요? 어디 다 공장을 간 거죠. 갔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과거에도 이제 사실 이게 보건위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지만 경제위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경제위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 이후의 경제위기는 자동화된 일자리는 경제 회복이 되어도 되살아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동화된 일자리가 되살아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1970년대 이후에는. 그렇죠. 대공황 때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다 파괴됐기 때문에 이 일종의 전후 경제가 막 대량 고용으로 이렇게 갔지만 1970년대 이후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프레이 같은 사람은 코비드 19 이후에도 지금 사라진 일자리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코비드19로 자동화가 가속화된다는 주장을 3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소비자 선호도가 바뀌었고, 두 번째로 지능적 자동화 기술에 대한 사람들과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런 점을 거론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대의 주장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반대 주장. 네. 코비드19가 자동화의 기폭제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거가 네.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가 빅데이터 제한성인데요. 아까 이게 바로 말씀하셨죠. 지능적 자동화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역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이 사람의 활동 양식과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정확하게 건데. 알기 위해서죠.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정확한 미러, 거울이 돼야 돼요. 이 데이터가. 그렇죠. 근데 밖에 못 나가게 하는데 이게 그런 정확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보건 영역 데이터 이게 중요한데요. 질병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나라가 보건 영역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그건 공유할 수 없죠. 안 하죠. 네네. 다. 법적으로 문제가 네. 있죠.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음. 다 그 마스크 쓰세요 뭐 이런 지침들만 공유하고 있지. 그 다음에 OECD도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셋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데이터 교류를 좀 해라. 이 발전이 안 된다. 데이터 경제가. 네. OECD가 이런 것도 하는군요. 2020에 그런 페이퍼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과학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데이터 채굴 기술 발전으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데이터로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래서 채굴 기술 발전만 해결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출근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던 사람들이 집에 앉아갖고 재택근무하고 있으면 이게 뭐 데이터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예. 구글, 페이스북 데이터만 엄청 그렇지, 늘죠. 그것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다른 데이터들은 늘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실생활을 반영하는 건지, 그렇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 플랫폼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렵죠. 데이터 신뢰도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주장인데요. 갱신되지 않고 고여있는 데이터는 빅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고여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데 현재도 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신뢰할 만한 알고리즘은 결코 나올 수 없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고요. 그게 이제 코비드19가 데이터의 양과 폭, 그다음에 질 이런 걸 떨어뜨려 가지고 자동화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계적이고 특수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가지고 인간의 활동성이 계속 떨어지니까 인간의 빅데이터 수준도 떨어진다. 이런 생각 저 못 해봤었는데 들어보니까 되게 그럴듯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통적인 얘기인데 인간 노동의 대체 불가능성 같은 얘기도 하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메가피 브리놀프슨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뭐 이 사람들의 입장을 얘기는 어쨌든 경제 침체가 오고 고용이 줄은 다음에 경제가 회복돼도 급격한 고용 증대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걸 인정해요. 근데 이들은 이제 완만하게 그래도 고용 증가가 일어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도 팬데믹 종식 이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다. 과거와 이제 동일한 한 정도로 완만한 증가는 일어날 거다. 고용의 회복은 완만한 정도는 일어날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동화가 그런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한계가 어디서 하냐면 지식노동하고 인공감정의 문제입니다. 인공감정의 가능성을 이 두 사람은 좀 부정하고 그래서 결국 감정노동 인간이 하게 될 거다. 그다음에 지식노동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고용을 흡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우리 마돈나가 그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으로 목사, 신부, 점장이 이런 걸 예를 들거든요. 대표적인 감정노동인데 이게 이런 그렇죠. 것은 좀 아직 로봇가 대체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라 특별히 뭐 이렇게 주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시 코로나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또 나오고 있죠. 지능적 자동화 기술의 한계죠. 아무리 플랫폼 알고리즘이 발전을 한다 하더라고도요. 제 책상 위에 있는 서류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제 컴퓨터 속에 있는 자료 정리도 이제 못 해줍니다. 슈퍼바이저님 거는 못합니다. 못해요. 너무 복잡합니다. 제 구글 드라이버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너무 많아. 정리할 수가 없어요. 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세요? 아우. 사실 지능적 자동화는 뭐 전통적인 얘기지만 이거 업무 자동화지 직업 소멸이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는 옛날에도 있었죠. 근데 이런 문제 제기를 아까 뭐 차이 쌤도 그 말씀 하셨지만 코비드 때문에 특별히 생긴 한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이 문제 아까 차이 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실업 문제. 인간 노동의 투입 가능성이 증대했다. 이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2008년에 금융위기보다 실업자가 이번에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이로 추산에 따르면요. 2020년 2, 4분기에 전 세계 노동시간이 6.7%가 줄어들었어요. 요걸 전일제 노동으로 환산하면 1억 9,500만 명이 없어진 겁니다. 1억 물론 9천. 1억 9,500만 원이 해고당하지는 않았어요. 뭐 단기 노동 프로그램이니 뭐니 해서 뭐 해고는 안 당했는데 전일제 노동을 환산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의 2억 명에 가까운 수치네요. 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예. 주로 어디서 해고가 됐을까요? 뭐 뻔하죠. 요식업, 대형유통, 그리고 소형유통, 서비스업, 행정직, 제조업, 유엔 뉴스가 이 각각 얼마 정도 해고됐는가 갖다가 그 보여주는데 요 부분에서 제일 많이 요식과 유통. 요식이 제일 많습니다. 요식이 1순위, 그렇죠. 그다음에 대형유통 2순위, 소형유통 3순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업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임금 수준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보조금들 주고 뭐 전 세계 정부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보조금을 주고 그런 건데 이게 말입니다. 코비드-19 이후에 자동화가 가속되는 것보다 인간 노동이 투입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자동화 기술이 가격이 계속 빨리 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 노동의 임금은 있잖아요. 이 코비드-19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코비드-19가 인간 노동과 지능적 자동화 기술 사이의 어떤 수요 균형을 무너뜨린 거는 분명해요. 즉 자동화 기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진 거죠. 이 자동화 기술은 방역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요가 커졌는데 이걸 생산 비용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된다. 근데 가격이 노동력 가격이 너무 싸져버리면은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뭐 이건 옛날에도 일어났던 아까 자동차 공장 예를 들었지만 옛날에도 그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 문제는 팬데믹 이후에 지능적 자동화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건가에 큰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절감 기술 형태로 발전할 건가, 아니면 이게 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건가. 좀 정리를 한번 하자면요, 자동화는 높은 임금 수준에서 기업에 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임금이 낮아지면은 자동화 속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 역사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일종의 경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AI가 더 급속해지느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백신, 또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것 자체도
AI에게 의존한다.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신약 개발을 위해서 제약회사하고 AI 벤처 회사가 손을 잡아서 과거에는 5년 정도 걸릴 신약 개발을 6개월 안에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 화합물 있지 않습니까? 이 화학의 영역이잖아요. 네. 화합물이 한 100만 가지가 있답니다. AI가 이거를 다 데이터를 놓고 이 화합물의 가상의 화합물을 막 100개를 막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막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위 화합물 설계 이후로 이제 반영을 하고 그래서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차단할 수 있는 화합물의 구조를 이제 찾아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그 숫자를 보니까 과학자들이 약이 될 수 있는 이제 분자를 한번 조사했더니 10의 63제곱개만큼 있대요. 10의 63제곱개면 이게 몇 개야 도대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절대 인간은 할 수 없겠네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99.9%는 아직 이 분자가 있는데도 합성해 보지 못했답니다. 근데 AI는 다 그냥 가상으로 합성해 보는 거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모더나라든가 화이자가 아마 AI를 통해서 굉장히 빨리 개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런 제조법에 따라서 약품 화학을 합성할 때 기계 프린터를 이용해서 잉크젯처럼 이렇게 쫙쫙 찍어내서 이게 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앞으로도 이제 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격심해질 거고 수많은 바이러스가 자꾸 탄생할 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생길 때마다 이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서도 AI 사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AI의 사용 비율은 점점 좀 바이러스와 함께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렇게 인공지능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노동 비용은 절감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시장이 재편될지 너무 궁금하고 어려운 문제 같은데 슈퍼바이저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계신가요? 잠정적인 결론이라도. 아까 있는지. 찬반 양론에 대해서 각각의 논거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소비자 선호가 변했다. 기술 수용성이 변했다. 이것은 사실 지능적 자동화에 이번 코비드-19 사태가 어떤 정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고 그건 저도 인정할 만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자동화 기술에 대해서 기업의 관심은 이거 업종마다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노동 비용 그리고 자동화 비용의 상대 가격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자동화 기술이 비싸면은 그리고 인간 노동 임금이 싸면은 안 하겠죠. 코비드-19가 자동화 추세에 큰 영향 못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이게 각각 이제 좀 분석적으로 주의 깊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인간 영역에 대체되지 않는 어떤 고유 영역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전에도 그랬고 코비드-19 이후에도 그렇고 이건 별로 이렇게 영향을 판단하는데 큰 요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도달한 자동화 기술의 한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동화 수요는 굉장히 늘었지만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수요가 있으면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계가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자동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을 갖기는 어렵다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작 판단해야 될 건요. 어떤 아주 선진 기술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루는 것은 기술학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다루는 것은 경제고 사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도달한 자동화 기술이 전체 경제에 보편화될 수 있느냐. 그 보편화되는 속도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이 기술 수준이 떨어져서 별 볼 일 없을 거다라는 얘기는 우리 검토할 필요가 없는 얘기 같아요. 반면에 아까도 뭐 김창희 선생님 얘기나 제 찬희 쌤 얘기나 제 얘기나 의견이 같은 것 같은데 제 이름이 나왔네요. 네. 어떤 노동소득의 급격한 하락 이건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자동화 기술은 발전을 할 텐데 그렇죠. 임금이 굉장히 싸면요. 그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을 절감하는 식으로 발전하겠어요? 아니면은 절감할 이유가 없죠. 싼데. 네. 예. 그래도 발전할 거 아니에요. 발전은 발전하죠. 또 네. 자동화는.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어떤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좀 더 안 좋은 노동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안 좋은 노동이 늘어나면 그 안 좋은 노동은 규율도 없을 거고 지 마음대로 할 텐데 어떻게 발전할까요? 감시해야겠죠. 그렇죠. 네. 노동 통제 기술 쪽으로 아하.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배달 노동자를 통제하는 배달 노동자의 일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태스크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통제 기술 쪽으로 발전할 것 같다. 되게 노동 절감 기술
보다 노동 통제 기술이 더 발전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암담하고 섬뜩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는 막 깔리고 그거를 인공지능에 비해서 다 감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되게 오늘 나쁜 것만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되게 인간 노동이 줄지 않으면서 더 질이 낮아지고 인공지능이 하위 체계로 포섭되는 그런 노동들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아까- 이미 좀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 배달 노동자도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어디 와 있는지 위치 계속 확인할 수 있고 뭐 근무 상태 확인하면서 노동 그렇죠. 통제하고 그렇죠. 또 그 배달 임금이 또 콜수에 따라서 늘어나면서 자동으로 막 조절이 된다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엄청난 장시간 노동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이 지금 현실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세상이 펼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드네요. 싸워야겠죠.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되게 네. 흥미로우면서도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코비드19 팬데믹은 자동화를 촉진하고 인간 노동을 절감할 것인지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본 이렇다 194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